안녕하세요. 전 유튜브에서 사연 얘기를 듣는 재미에 푹 빠진 할머니입니다. 제가 23 나이대 일이에요. 친정 부모님이 평소에 알고 지내셨던 어떤 어르신 한 분을 통해서 시댁 집안을 소개받았었고 자연스럽게 남편하고 제가 연결이 됐죠. 저보다 5살 연상의 남편은 그 숫자보다 더욱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존재였습니다. 원체 성격이 거칠고도 거침이 없었거든요. 반면에 전 유년 시절을 내도록 조용하고 얌전하게 보냈던 사람이었고 소심한 구석이 강했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친정이 사는 형편이 좀 어려웠었죠. 제가 집안의 첫째고 총 5남매인데요. 순서가 아들, 딸, 아들, 아들입니다. 둘째인 친정언니는 어렸을 적에 한번 집에서 내쳐지고 버려진 적도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건너 동네의 어떤 집에다가 친정언니를 놓고 오셨거든요. 입이라도 하나 덜어내야지. 자식 5을 감당하긴 너무나도 벅차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 집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지내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야. 어머님 그리 말씀하시면서 친정언니를 내버려두고 오셨던 것에 그럴싸한 정당화를 하고자 하셨었는데 그 모습을 제가 여태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정과 말투 전부 다 생생히 말이에요. 저보다 뭐든 똑부러지는 친정언니가 버려질 정도라면 저 같은 건 정신 똑바로 다 잡고 살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더욱 쉽게 버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도 모골이 송연해졌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아마 사흘인가 나흘인가 지났을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돼서 친정언니가 집으로 돌아왔었다는 사실입니다. 터덜터덜 아주 지치고 넋이 나간 얼굴로 말이에요. 맡겨진 걸 빙자해서 사실상 버려졌던 그 집에서 친정언니는 탈출을 했고 혼자 힘으로 걷고 또 걸어서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왔었던 거예요. 친정 부모님이 화들짝 놀라시면서 펄쩍 뛰셨죠. 아이고, 자기 발로 집을 찾아올 줄이야. 이러면 그 집으로 다시 보낼 수도 없겠는데. 다른 집을 그럼 찾아봐야 되나? 아유, 마땅한 집이 있을지 모르겠네. 어머니가 돌아서시며 골치 아프게 머리를 짚으셨고 그 옆에서 아버지는 한숨과 함께 먼 산을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쟤는 버릴 운명이 아닌가 보다. 그냥 데리고 살아야지 뭘 어쩌겠어. 다른 집을 찾느니 마느니 할 거 없어.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진 능력 하나 없던 분이셨어요. 우리나라가 그땐 대부분이 다 같이 힘들게 살았던 시절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변명이 안 먹힐 정도로 아버진 노력조차 부족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의 위엄과 권위를 갖추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아버지의 발언으로 뭐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닌 그저 따르실 뿐이었죠. 그래서 친정언니는 다시 어디로 보내지지 않고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됐는데요. 그 과정을 다 지켜봤던 전 쓸모없이 식량이나 축내는 자식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혼자서 나름의 갖은 애를 다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친정언니도 그렇지만 저도 가방끈이 무척이나 짧은데요.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 대신에 이런저런 일을 다니면서 푼돈이나마 벌고 남동생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에도 불공평이나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었죠. 여차하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내가 처신을 잘하고 지내야 돼. 그런 압박감 속에 전 항상 시달렸었네요. 친정 부모님의 눈치를 한껏 보면서 가족 내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위치를 자처하면서 저자세로 지냈어요. 결혼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전 중매 비슷한 것으로 남편을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되긴 했지만 별로 결혼하고 싶진 않았어요. 나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 서로 안 맞을 것 같아. 남편 같은 남자하고는 솔직히 말해서 같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떨떠름한 심정으로 만나봤던 것이 그저 전부였었고요. 결혼할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은 상태였는데 아버지가 제 결혼을 밀어붙이셨던 거예요. 네가 어딜 가서 더 괜찮은 사내를 만나겠냐? 잔말할 거 없어. 그냥 그 집으로 시집 가버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마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엄두까지는 안 나서 간신히 기껏 토를 달았던 소리가 바로 결혼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다는 얘기였어요. 24이나 먹었는데 이러긴 당최 뭐가 이르다는 거야. 당시에 나이 20에 아버지와 결혼을 하셨던 어머니는 제 나이가 이미 홍기가 꽉 찬 나이라고 의견을 내셔서 절 초조하게 만드셨었죠.
만약에 그때 남편이 적극적으로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었다면 전 꼼짝없이 당장 시집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 쪽에서 미적지근하게 구는 바람에 진행이 좀 더뎠어요. 제 입장에선 다행이었죠. 그렇게 몇 달이 훌쩍 흘렀을 때 친정 부모님이 결혼 얘기를 먼저 다시 꺼내셨었고 그땐 시댁 쪽에서도 화답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의 의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무시가 됐었네요. 하지만 전 생각외로 마지막 기회를 얻었더랬죠. 남편과 결혼을 하지 않을 마지막 기회가 왔었던 것인데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께서 무당인지 뭔지 아는 하여간 웬 무속인 같은 사람한테서 아들이 올해 결혼하면 안 된다, 반드시 박복해지고 단명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애미로서 자식 앞길 망칠 수야 없지. 절대로 올해는 장가를 못 보낸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못을 박으셨던 거예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는 어쩜 그렇게나 각종 미신을 좋아하셨던지 모릅니다. 덕분에 제가 아주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네요. 하여간 그런 이유로 결혼을 그 해에 할 수가 없었고요. 그때 전 마지막으로 결혼해서 도망칠 기회가 있었어요. 일자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제 일상을 새롭게 꾸려봐도 될 일이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 인생 자체가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었죠. 너는 얌전히 올해가 지날 때까지 딱 기다려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제가 꼼짝을 못하고 말았거든요. 그때는 그냥 아버지의 말씀이 절대적인 거라고만 생각이 들었던 건가 봐요. 아래 껍질을 깨고 나갈 발상조차 못했던 전 남편이 30이 되던 이른 봄날에 추운 날씨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댁의 바로 옆 동네에서 살았었고요. 그렇게 우물 안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은 조금도 즐겁지 않았어요. 나 잠깐 일 있어서 나갔다 올 테니까 그때까지 이거 나물 전부 다듬고서 양념 만들어다가 반찬 해놓고 뒷정리까지 싹 다 해놔라. 네? 어머님 양이 좀 많은데요? 시어머니께선 당신의 며느리 아시길 종으로 아시는 분이었어요. 뭐든 시켜도 되고 그게 당연한 집안의 종년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횡포 앞에서 제가 미약하게 소리를 낸 적도 있었지만 아주 잠시였고 금세 꼬리를 말아야만 했었죠.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냐? 지금 시어미한테 너 대들자는 거니? 눈을 한껏 부라리며 턱을 치켜들고 언성을 높이시는 게 시어머니 특유의 모습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전 겁이 나서 심장이 막 벌렁거렸어요. 얼른 변명을 대기 급급해졌었죠.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보니까 나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금방 다 못 먹으면 쉬어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라 말씀드렸어요. 참나 너는 별게 다 걱정이다. 사서 걱정하는 것도 재주야. 나물 반찬 많이 만들어서 어디 나눠줄 때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너는 괜한 걱정은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거나 똑바로 잘해. 아, 그러셨군요. 네, 알았어요. 그럼 다녀오세요, 어머님. 끝내고 나서 이왕이면 창고 문 앞쪽에 잡동사니 쌓여있는 것들 청소도 네가 싹 해놔라. 네, 알겠습니다. 울적하게 시어머니의 등을 배웅하고 나서 팔이 빠지고 머리가 아프도록 온갖 일들을 다 해야만 했던 저였어요. 매일매일이 즐겁지가 못했고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재미인가 싶어서 우울하다가도 어차피 결혼 전의 일상을 돌아봤었을 때 친정 안에서 저의 처지가 그리 썩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뭐든 덤덤하게 해냈던 저였네요. 산다는 게 뭘까? 그 의미를 난 아직 모르겠지만 재미없고 쉽게 지친다는 건 분명해. 시도 때도 없이 한숨이 나왔던 저였어요. 남편은 일을 다녔고 전 내조를 했습니다. 그 내조란 건 모든 집안 일을 비롯해서 시댁의 이모저모까지 제가 다 챙긴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의 온갖 요구를 따르며 지냈었죠. 너는 시집 잘 왔잖아. 내 아들 잘 만났잖아. 너는 분에 넘치는 결혼을 했으니까 응당 뭐든 열심히 해야지. 안 그러니?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생색을 참으로 자주 내셨던 분이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전 멋쩍게 웃음으로 무마를 했었네요.
제가 말수가 많지 않고 조용하고 소심해서 그 부분은 시어머니께서는 건방지지 않으니 좋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제가 답답해서 보고만 있어도 짜증이 나고 주는 거 없이 괜히 얄미워진다고도 하셨었네요. 전 당최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추면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그게 무척이나 괴로웠었고요. 차라리 어디로든 나가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적은 돈이나마 제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낸다면 그게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느라 진땀을 빼는 것보단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더랬죠. 제가 아주 조심스레 일자리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꺼냈을 때 비웃음을 당했어요. 나가서 뭘 할 건데? 뭘 할 수 있는데? 네?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일자리를 찾아보면 뭐든 하나는 건지겠죠. 이래봬도 내가 일을 꽤 다녔던 사람이에요. 웃기고 자빠졌네. 당신이 내가 버는 돈의 딱 절반 수준이라도 벌 수 있으면 내가 허락해 줄게. 근데 그것도 안 된다면 허락 못해. 남편의 발언에 전 의기소침해졌죠. 생각보다 더 괜찮은 일자리를 구해야겠다고 그런 염려를 했는데 그건 헛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말을 그렇게 해놓고 정작 제가 일자리를 알아보고 진심으로 구해볼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았거든요.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 외출은 허락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저더러 어떻게 급여 수준이 괜찮은지 일자리를 구하라는 건가요? 하늘에서 갑자기 저한테 똑 떨어지는 일자리여야 제가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남편의 궤변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밖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봤으면 될 일이었을 텐데 남편이 일자리를 알아보러 여기저기 다니는 건 허락할 수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걸 굳이 따르고 제 뜻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던 것이 그때 저 스스로가 안타깝고 한심합니다. 여자가 말이야 뭐하러 밖에 나다니려 그래?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본심을 꺼내더군요. 당신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쓸고 닦으면서 청소나 하고 우리 어머니가 부르시면 달려가서 거기 수발이나 들어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당신 팔자야. 제가 경제활동을 하겠답시고 설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으며 집안일이나 하고 시어머니의 각종 수발이나 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남편은 진작에 못을 박아뒀던 거예요. 그러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의 위치와 그릇은 고작 그것일 뿐이라고 남편이 확인사살을 해준 것만 같았어요. 화가 나기보단 부끄럽고도 민망했었던 듯 싶네요. 그래서 다시는 남편에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소리를 꺼내보지도 못했고 그저 재미 따윈 하나도 없고 한숨만 가득한 좁은 우물 속의 일상만 보냈습니다. 애가 안 서는 게 기운이 탁해서 그렇다고 하더라. 야, 이거 사.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리고 아이가 얼른 생기지 않은 것을 두고 시어머니께서는 비단 잔소리를 하셨던 게 아니라 제가 알 수 없는 어딘가를 자꾸 다니시면서 이상한 걸 듣고 오셨어요. 전 일체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고 흥미도 없었으며 신뢰가 생기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미신을 맹신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아이가 빨리 안 생긴 이유를 시어머니께서는 몇 가지 듣고 오셨는데 희한하게도 가만히 뜯어보면 원인은 남편이 아니라 저에게 모두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셨어요. 집안의 물품 배치가 잘못되었다든가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 종류를 제외하면 제가 몸이 차갑다든지 기운이 안 좋다든지 청결하지 못해서 아이가 자리를 뱃속에 못 깔고 눕는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었으니까요. 전 거의 겨울이 다 돼서 추워 미치겠는데 야외 냇가에서 손과 발을 동시에 담그고 있어 본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시어머니께서 어딘가에서 듣고 오셨기 때문이었죠. 전 손과 발이 차갑다 못해서 지독한 고통이 몰려와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열매가 달린 나뭇가지를 꺾어온 곳으로 저의 등짝을 후려치시면서 제가 손과 발을 물에 계속 넣고 있도록 종용하셨죠. 더 견디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그 몸뚱아리를 정화시키려는 거야? 그렇게 정신머리가 해이하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지. 어이구, 야 이거사 참어 견뎌내란 말이야. 제가 너무나도 춥고 고통스러워서 입술을 미친 듯이 파르르 떨면서 몸을 비틀고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께선 봐주지 않으셨었죠.
그날 전 차갑게 얼어붙은 발 때문에 걷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아픈 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절 향해 나약한 것을 참아주기가 힘들다며 소리를 지르곤 열매가 달린 나뭇가지로 저의 등을 더욱 후려갈기셨어요. 그날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미처 몰랐지만 그 이상한 나뭇가지도 어디 무속인에게서 들으시고 준비를 하셨던 것이었겠죠. 그 점을 짚어냈을 때 소름이 돋고 어이가 없어서 힘이 쭉 빠졌었네요. 남편이 유일한 자식은 아니었었고요. 이남이녀 집안인데 남편이 막내였습니다. 시숙하고 시누이들은 진작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지 오래인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공교롭게도 셋 다 멀리 살았어요. 보통 멀리 산 것도 아니라서 정말 특별한 때가 아니라면 왕래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엔 지금처럼 도로 사정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본인의 위로 형제들이 결혼을 해서 전부 다 아주 멀리 살았으니 막내인 남편은 분가의 근처에서만 쭉 살기로 일찍 결단을 내렸던 것이고요. 집안마다 못해도 꼭 자식 하나씩은 본가에 아예 같이 살거나 근방에 거주하면서 자주 왕래를 하거나 거의 그렇죠. 시댁의 경우엔 그게 제 남편이었던 거예요. 전 그런 것에 관해서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지라 결혼하고 나서 살아볼수록 아연실색이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제가 시댁에 헌신하며 온몸을 바치는 며느리의 위치 딱 그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나머지 식구들은 죄다 멀리 살아서 자주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오로지 저뿐이었죠. 결혼하기 전에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못 해봤을까? 장남의 역할을 해낼 기세로 거의 외동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된 사람하고 덜컥 결혼을 해버린 게 후회가 됐습니다. 저에겐 시댁 집안의 대를 이을 핏줄을 낳아야 할 강력한 의무가 있다고 하시며 목에 핏대를 세우시는 시어머니의 모습 앞에서 전 기가 질렸었죠. 시댁의 종년으로서 주어진 일들은 뭐든 다 해내면서 하루하루 개고생을 하는 것도 서럽고 힘들었는데 각종 미신을 맹신하시는 시어머니로부터 독한 훈계와 임신 잔소리 참견까지 당하느라 전 정말 정신이 나가버릴 지경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원래부터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하게 살아왔으니 망정이었지. 아니었다면 결혼 생활이 답답해서 못 견디고 커다란 사달을 내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참고 사는 것에 도 같은 천하의 답답이 그게 바로 저니까 오히려 그나마 견뎠던 듯 싶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못 버틸 정도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죽겠더라고요. 결혼한 여자가 의지하고 기댈 곳이 어디 있겠나요? 친정집이었죠. 전 시어머니 때문에 죽을 마시고 남편하고는 아예 대화가 안 통해서 속이 꽉 막힌다는 하소연을 친정 부모님 앞에서 늘어놓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친정의 무슨 가족 행사라든지 아무튼 건수가 있어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발걸음을 했던 때였거든요. 이참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괴롭다는 하소연을 했었던 건데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배부른 투정하지 마라. 네가 시집가서 굶어보기를 했냐 아니면 죽도록 피가 터지게 얻어맞기를 했냐. 그러자 제가 순간적으로 목구멍이 꽉 막혔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어머니는 무척 피곤하다는 눈빛으로 절 바라보시며 이렇게 거드셨어요. 여잔 시집가면 끝이야. 출가 외인이지. 이제 넌 죽어도 네 시댁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리 힘들고 서럽고 못 견디는 일이 있어도 그냥 속으로 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견디란 소리야. 그러면 이 세상 천지에 못 견딜 게 뭐가 있겠니? 안 그러냐? 친정 부모님께 하소연을 해보려고 작정을 했었던 제 자신이 더할 나위 없이 무안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절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저의 편을 들어주실 거라 여겼던 스스로가 믿어지지 않았었네요. 그런 기대와 응석 따위 전 절대 부릴 수 없는 게 당연했는데 괜히 얘기를 꺼냈었구나 싶어서 서러움이 몰려온 표정을 감추며 돌아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진심으로 절 시집 잘 보냈다고 여기셨던 분들이었어요. 무엇 하나 똑부러지지 못하고 잘난 구석 하나도 없는 자식을 최소한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는 집안에 시집 보낸 걸 당신들의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쓸데없는 하소연을 했었던 거예요. 제 자신이 초라했고요. 기대고 의지할 친정이 없는 여자라는 걸 새삼 깨닫게 돼서 외로웠습니다.
전 남편에게 기대 본다든지 아니면 의지를 하겠다든지 그런 생각을 결혼하고 나서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외로웠던 듯 싶어요. 남편하고 살을 부대끼고 사는 부부였잖아요. 한 집에서 한 방에서 지내는 배우자와 잘 안 맞으니까 심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었죠. 고립된 느낌이었어요. 외딴 섬, 그것도 무인도에 혼자 갇힌 기분이었네요. 시어머니께서 보통 특이하신 분이 아니었는데 만약에 남편이 어느 정도 저의 편을 들어준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신용이라도 했다면 제가 그토록 처량하진 않았을 겁니다. 뭐가 그렇게 또 울상이야? 아니 울상이 아니라 아예 죽을상을 하고 있네. 아주 죽을상을 하고 자빠졌어. 내가 언제 그랬다고요? 그런 적 없어요. 지금 죽을상 하고 있잖아. 그냥 피곤해서 기운이 없어서 그래요. 왜 피곤해? 왜 기운이 없어? 당신이 뭘 하는데? 돈은 한 푼도 안 벌면서 하여간 말은 잘해. 남편이 투덜거리면 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모전자전이라고 하던가요? 그럴 때면 시어머니하고 너무 닮아 보였거든요.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향해서 돈을 한 푼도 안 벌면서 편하게 탱자탱자 지낸다고 그런 소리를 곧잘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모자의 공통점은 제가 진정으로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한다 선언하면 결사반대를 하는 인물들이었단 겁니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을 먹고 그러니 제가 피곤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나요? 혹시 이래서 아이가 안 들어서는 것은 아닐까? 결혼하고 3년이 지나갈 무렵부턴 솔직히 저도 걱정과 염려가 들기 시작했었죠. 하도 머리가 지끈거릴 만큼 맨날 속이 터지면서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그 영향으로 임신이 자꾸 안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추측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입 밖으로 꺼냈다간 시어머니의 불호령을 들을 게 틀림없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또 이상한 무속인의 말 같은 걸 듣고 오셔서 절 곤란하게 만드실 거는 덤이었어요. 남편한테서도 좋은 반응을 못 얻을 게 뻔했고요. 그래서 저만 임신이 안 되고 있는 가장 그럴싸한 이유를 추측해냈음에도 혼자 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당연히 친정 쪽도 도움이 안 됐고요. 제가 얼른 임신을 못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친정 부모님은 당신들이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라 무척 심란하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반응 앞에서 저 역시 고개를 떨구며 죄인이 되는 건 물론이었어요. 그러다가 결혼 4년째에 드디어 임신이 됐습니다. 역시 그 부적이 힘을 발휘하는구나. 내가 진작에 그걸 받아왔어야 했는데. 전 그 부적이라는 걸 본 적도 없건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리 말씀하셔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놀라면서도 소름이 돋았는지 모르겠네요. 저 몰래 무슨 공작을 벌이셨던 건지 이날 이때까지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뿌듯해하셨던 시어머니셨지만 애석하게도 전 그때 유산을 겪고 말았어요. 무더운 여름날 그늘 한 점 없는 곳에서 시어머니께서 시키신 일을 몇 시간 내리하다가 제가 잠시 정신을 잃었더랬죠. 슬펐던 건 쓰러져 있었던 절 아무도 발견 못해서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기어서라도 움직이며 시원한 물을 찾아 마시고 그걸 얼굴에 끼얹었단 겁니다. 그 후로 며칠 뒤에 유산 사실을 알았어요. 전 그때 무더위 속에서 쓰러졌던 날 그날에 사달이 났었다는 걸 깨닫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탓이라는 거냐? 네가 뱃속에 든 애를 잃어놓고서는 왜 뻔뻔스레 남의 탓을 해? 그것도 어미 감히 네 시어머니 탓을 하려고 들어? 그 여름날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로 저에게 역정을 내시며 삿대질을 하시고 당장이라도 제 얼굴을 때리실 기세였던 그때 그 순간의 시어머니를 전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하죠. 시어머니께서 그런 반응을 보이신 건 서럽고 슬프고 화가 나긴 했지만 예상 못한 바는 아니었으니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상처가 됐던 건 남편 쪽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길래 뭔 간수를 어떻게 한 거야? 조심했어야지. 혀를 끌끌 차면서 저를 마치 열등한 동물이나 하찮은 벌레를 바라보듯 그렇게 쳐다봤던 남편이었어요. 기껏 들어선 아이 하나도 못 지키냐면서 뱃속에 생명을 잃은 사람은 저였는데 남편은 본인이 더 힘든 상황이라는 듯 굴면서 오히려 제가 본인에게 사과를 하고 미안해하길 원했어요. 적어도 빈말로나마 위로를 해줄 수는 있는 거였잖아요.
그것조차 안 해주는 남편의 모습 앞에서 정말 가슴에 피 멍울이 들었던 것 같네요. 바보 같았던 전 유산이 오롯이 저의 잘못이고 죄라는 듯 결국 그렇게 고개를 숙이며 매듭을 지어버렸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지내다가 시어머니께서 일이 생겨서 둘째 시누이의 집으로 가서 몇 달을 지내시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한마디로 저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게 된 것이었죠. 제가 다시 임신한 건 그때의 일이었고요. 임신하고 제가 입덧이 초기에 심했고 가끔 현기증이 일어나서 힘들었던 것만 빼면은 뱃속 아기는 무사했고 별탈 없이 배가 점점 불러왔었네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선 마냥 임신에 기뻐하지 못하시고 약간 머쓱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임신 과정을 지나고 있었으니까요. 어쩐지 내가 특이한 꿈을 꿨었는데 그게 이제 보니까 태몽이었네. 당신이 태몽을 꾸셔서 그 직후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됐다는 주장을 하신 바 있었는데요. 그 당시엔 그냥 지나쳤지만 나중에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그 태몽 자체도 왠지 거짓말을 하신 듯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뱃속 아기가 딸일까봐 불안하다고 하시면서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절 다그치셨었죠. 이미 임신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태아의 성별 얘기를 하신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었다고 그러셨던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행인 건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출산하고 나서 안도의 한숨부터 내쉬었던 것 같아요. 뒤늦게 찾아와준 아기가 기특하고 대견스럽게도 아들이라니. 우리 아가 넌 태어나자마자 나에게 효도를 해주는구나. 정말로 고맙다. 고마워. 만약에 딸이 태어났다면 시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의 반응이 썩 그리 기쁨 가득하진 않았을 듯 싶어서 씁쓸하기도 했었고요. 네가 드디어 쓸모 하나를 발휘했구나. 잘했다. 제가 시집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로부터 고작 잘했다는 짧은 칭찬 한마디를 들었던 게 출산하고 난 이후였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건 그런 의미였죠. 자식의 탄생에 남편도 좋아했었습니다. 기뻐하며 웃었지만 그뿐이었던 것 같기도 했어요. 드디어 애가 생겼네. 참 오래도 걸렸어. 제가 남편에게서 언감생신 애정 표현을 기대하면서 듣고자 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고맙다든지 수고했다든지 적어도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아들은 품에 안은 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자면 참으로 마음이 싱숭생숭했었네요. 아들이 좀 얌전한 성격이었어요. 어찌 보면 소심한 기질도 있었고요. 자식이 날 닮아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인 것만 같아서 자식에게 참으로 미안해지네. 전 속으로 그리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외모가 자기 친가 쪽을 고루 닮았거든요. 그래서 전혀 생각도 못했었는데 외모를 제외한 것은 저의 기질을 똑 닮았더라고요. 심지어 식성도 비슷했고요. 얌전하고 소심한 아들의 성격을 남편은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사는 녀석이 벌써부터 배포가 부족하고 그릇이 작다면서 크게 혀를 끌끌 찼었고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굴면 어린 자식의 입장에선 얼마나 심장이 쿵 내려앉고 상처가 되는지 남편은 그걸 고려 못하는 듯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굴수록 오히려 아들은 더욱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반대로 시어머니께선 뭐든 오냐오냐 하시면서 무조건 제 아들을 싸고 두셨고 그러면서 절 많이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애 무릎이 저게 뭐야? 다 까졌잖아. 너는 그러고도 웜이라고 할 수 있냐?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다가 넘어졌는데 그게 저의 잘못이라고 하시면서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셨죠. 그걸 또 아들이 다 봤었고요. 아들은 자기 때문에 제가 꼬투리 잡혀서 곤란해진 상황에 놓인다는 것 때문에 더욱 행동거지를 신경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소심하고 유약해졌던 것 같아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상반된 태도에 공통점이 있었다면 비정상적이고 유난이었다는 것이며 그 영향을 받아 아들이 원래 타고난 기질에다가 더욱 움츠러들게 됐던 듯 싶어요. 그런 사이에서 제 역할을 못 해내는 답답이 어미 자격이 부족했던 인물이 바로 저였고요. 그래서 전 항상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아들만 생각하고 아들만 보고 있으면 속으로 애가 타는 한숨이 절로 나왔었죠.
그러다가 아들이 중학생 때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이웃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남편과 상간녀의 미래 현장을 다른 지역에서 보셨었고 그 이후로 착각을 하셨었죠. 두 사람이 부부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남편의 부인이라는 걸 알게 되셨고 그분들이 몹시 당황하시면서 그럼 이 여자는 누구냐라고 의문을 품으시는 모습에 남편의 바람 사실을 제가 알게 됐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애정어린 눈빛, 표정, 말투, 행동 그 어느 것 하나 없었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전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놀아날 남자는 아니라는 믿음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요 좋을 대로 잘못 생각을 해왔던 것이었더라고요. 대체 무얼 보고서 남편이 바람을 안 피울 것이라고 믿어왔던 건지 저 스스로가 미련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제 처지가 우습고 처량하더라고요. 하다 바람까지 피우는 사람이라면 대체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었죠. 진지한 관계 아니었어. 내가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돼? 아니 막말로 당신이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내가 다른 여자한테도 눈이 슬쩍 돌아갔던 거겠지. 나도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사람 아니야. 무엇보다 바람 피운 게 들켰으면서도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의 태도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건 워낙 익숙했으니 그렇다고 쳐도 사춘기 중학생 자식에게도 그때 막말을 퍼부으면서 애미나 자식이나 둘 다 똑같다 그러고 본인이 바람 피운 잘못은 전혀 잘못도 아닌 것처럼 일부러 더욱 큰 소리를 치는 모습에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원인 제공을 했다는 제 남편의 말에 적극 동의를 하셨었고요.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건 여자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저더러 참고 인내하며 사는 게 능사니까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하셨네요. 시어머니보다 친정 식구들에게 더 서운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장날에 구경을 가셨다가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몸에 경련과 마비가 오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날부로 시어머니께선 건강을 회복하시는 일이 없었고요. 거동 자체도 불편해지셨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 시어머니의 곁에서 제가 3년을 꼬박 수발을 들었어요. 전문 간병인이라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저도 진짜 2번은 못할 듯 싶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컨디션 좋을 때 저에게 한다고 하셨던 소리라곤 구슬해야 한다나 뭐라나 그런 얘기였죠. 아휴, 그런 분을 제가 옆에 딱 붙어서 매일 수발을 들었으니 속이 문드러지고 화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네요. 장날 구경을 가셨다가 쓰러지셨던 이후로 3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조용히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 못살게 구셨던 거 다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 가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시어머니께선 핏발이 선 눈으로 당신은 절대 안 죽는다며 발악을 하고 중얼중얼 거리셨어요. 하지만 돌아가시던 마지막 순간은 남은 숨결을 모아서 저를 향해 딱 한마디 고맙다 세 글자 남기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정작 당신의 자식들 손주들한테 따로 마지막 발언을 안 남기셨는데 저에게만 그런 소리를 하고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참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그때 처음으로 인생을 단편이 아니라 장편으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죽을 때를 먼 시점으로 잡고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저라는 인생에서 남은 부분이 꽤 많은 듯 싶더라고요. 아들은 이미 대학생이었고 성인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남편이 허하다는 핑계로 바람을 또 피웠길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이혼이 흔한 개념이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혼녀라는 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낙인에 가까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건만 무려 주눅이 든 채로 희망만 하며 답답이로 살아온 제 입에서 먼저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걸 남편이 믿기 어려워했었죠. 그리고 동시에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같은 여자에게 본인 같은 남자가 이혼 소리를 들었다는 게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었죠. 제정신이야?
이혼? 그래, 나는 까짓 거 못해줄 거 없지. 이혼? 그래, 하면 나야 좋지. 자식 새끼도 이제 성인이겠다. 이혼하면 나야 자유로워지고 너무 좋지. 그런데 당신은 나하고 이혼해서 어디 생활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괜한 소리 말고 이혼이나 해줘요. 그리고 나한테 재산 떼어줘요. 재산? 내가 왜? 내가 번 내 돈인데 당신한테 왜 줘야 돼? 당신은 여지껏 일도 안 했잖아. 땡전 한 푼 안 벌었으면서. 내가 일을 안 했다고요? 땡전 한 푼을 안 벌었다고요? 돈 벌러 나가고 싶다고 했더니 절대 못하게 했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이고 참. 됐고요. 그럼 자식은 누가 낳고 누가 키웠는데. 집을 쓸고 닦고 청소는 누가 매일 했는데요. 밥은 누가 차렸고. 매년 그 번거롭고 피곤한 가족 행사들은 누가 다 챙겼는데.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병수발 든 건 누구였는데요. 제가 다다다 쏘아붙이자 남편은 이제 목까지 아예 다 시뻘개져선 차마 대꾸를 못했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남편에게 큰 소리를 내봤던지라 전 한참이나 심장이 두근거렸었죠. 그래도 남편은 저에게 돈을 안 주려고 했었는데 그때 나섰던 게 시댁의 첫째인 둘째 신우였습니다. 돌아가신 자기 모친은 너무나도 상대하기 힘든 인물이었다고, 그러니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하면서 제가 이혼하며 돈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냈어요. 안 그러면 너하고 이제 가족 인연 끊을 거야. 파랑까지 수차례 피워놓고 양심 있어야지. 셋째가 강경하게 나오자 첫째와 둘째도 동의를 했습니다. 남편은 어쨌거나 넷째 막내였으니까요. 위에서 그렇게 나오면 별 수 없는 법이죠. 그래서 전 덕분에 남편과 이혼하며 어느 정도의 재산을 챙길 수 있었어요. 아들은 이혼 얘기에 깜짝 놀랐지만 반기는 분위기였고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껄끄러움만 강했지 애정이나 존경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남편을 일찍이 불편해했거든요. 그런 아들을 저 또한 진작에 알고 있었기에 이혼 결심을 더욱 내렸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이혼을 그때 하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뒤로 저도 생각이 참 많아져서 이혼하고 제 인생을 이제나마 새롭게 열심히 꾸려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죠. 전 돈을 가만히 쥐고 있기보단 움직이는 편을 선택했어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돈을 버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 초등학교가 몰려있던 동네로 가서 작게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이유를 꼽자면 그냥 애들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활기찬 어린 아이들만 봐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분식을 해온 적은 없었으나 시어머니로부터 일찍이 온갖 시달림을 당해왔던 전 각종 조리 과정에 능통했었으니까요. 게다가 친정 언니가 그때 식당 일을 오래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그마한 분식집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미래를 예상할 수 없었는데 딱 10년을 채웠죠. 어찌 보자면 제 기준에선 무려 10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같이 분식집의 문을 열면서 살다 보니까 10년이 흘렀더라고요. 조용하지만 활기찬 나날이었습니다.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감사하게도 학생들 외에 동네 주민들이 모두 단골이 되어주셔서 항상 그럭저럭 벌이를 하고 살았거든요. 이혼한 남편하고는 만날 일이 없었어요. 저와 이혼하고 금세 재혼을 하겠거니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서 꽤 의외였고요. 가끔 연락하는 신우이의 말론 저와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 그렇게나 쓸쓸해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진실이거나 말거나 이제 와서 그래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은 생각을 했었네요. 제 걱정과 관심산 온통 아들이었는데요. 제 인생에서 항상 아프고 애달픈 손가락이었던 아들은 꽤 좋은 대학교를 나왔지만 취업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정확히는 취업한 직장에서 지내는 걸 어려워했어요. 마음이 여려서 직장 내의 교묘한 이간질과 권모술수 같은 것에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었더랬죠. 제가 어찌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저 또한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들이 고민을 들어주고 옆에서 애정을 퍼부어주고 그 마음을 달래주는 며느리의 존재가 무척이나 고마울 수밖에 없었어요. 방황하던 아들이 마음을 다잡고서 어느 중소기업에 새로 들어가 새 출발을 하게 된 것도 모두 며느리의 덕이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며느린 콜센터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명랑하며 야무졌습니다. 가정 환경은 썩 좋지 못했고요. 집이 가난한데 양친이 불화를 일찍이 겪기까지 해서 며느린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머나먼 친척 집에 맡겨져 살았다고 해요. 거기서 온통 눈칫밥을 먹으며 가끔은 두드려 맞기까지 하면서 마치 그 집의 종처럼 갖은 집안일을 하며 지냈던 며느리였죠. 일찍 버림받았던 며느리인 그 집마저 이루며 갈 곳이 없었기에 악착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버텨야만 했어요. 성인이 된 이후로는 일자리를 구해서 혼자 알아서 살아왔고요. 전 그런 과정을 지나왔음에도 당당한 자세의 며느리가 신기하면서도 대단해 보였어요. 어머님 고생 참 많으셨겠어요. 전 어머님이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며느리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지나간 인생을 안타까워해 줄고 같은 여자로서 마음 아프다고 말을 해줬던 그런 존재였죠. 제가 며느리에게 의지를 하게 되는 건 시간이 흐를수록 당연해졌죠. 집에 가전을 새로 바꾸는 일이나 큰 병원을 가는 일이나 어디 멀리 나들이를 가는 일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어느새 제가 며느리에게 묻고 그 의견을 따르게 되었더라고요. 아들은 먼저 안부 연락할 줄 몰랐는데 며느린 때마다 먼저 저를 챙겨줬고요. 나에게 딸이 있었다면 이런 기분이었을 것만 같다. 아들 결혼을 잘 시켰다고 며느리를 잘 얻었다고 제가 얼마나 뿌듯해하고 행복해했던지 모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며느리가 절 모시면서 함께 살고 싶으니까 꼭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왔을 때 고마움의 눈물부터 터졌었죠. 저도 누군가의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모셔봤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망설여졌지만 며느리는 너무나도 단호하게 절 모시며 함께 살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님, 이제 집을 아예 정리를 하시고 저희하고 같이 살아요. 네? 어머님 이제 편하게 쉬실 때도 됐잖아요. 재산은 자식한테 일찍이 다 물려주시고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지내세요. 의견을 내고 주도하는 건 항상 며느리 쪽이었으니 이번에도 아들은 그저 딸을 참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제가 봐왔던 모습들이 있었기에 의심이란 추호도 하지 않았었죠. 몇 달이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집을 다 처분하고 그 재산을 다 아들에게 주고서 둘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시누이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이 시기상조 아니냐며 투덜거렸다는 후문이 있었죠. 전 이혼한 남편이 제가 아들은 물론이고 며느리까지 끼고서 행복하게 사는 걸 질투한다고 생각하며 웃어 넘겼고요. 하지만 고작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웃음이 멎은 건 제 쪽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웬 광고지 같은 것들을 제 앞에 쫙 펼쳐놨어요. 요양시설의 홍보 전단지, 설명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니? 센터 시설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보고도 모르시겠어요? 어머님이 들어가시면 좋을 곳들이요. 슬슬 요양원 알아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왜? 내가 지금 나이를 그리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치매가 온 것도 아닌데 어째서? 저희 기준에선 나이가 좀 많으세요, 어머님. 그 정도로 살 만큼 사셨으면 이제 조용히 어디 요양원에나 들어가셔서 지내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어머님은 생각이 깊고 배려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좋은 결정 내려주실 거라고 믿을게요. 예, 네가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나를 모시고 살겠다면서. 어머님도 참 어떻게 자식 며느리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하세요. 눈치껏 어머님이 퇴장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이런 말씀 꺼내도록 하신 것 자체가 지금 너무하신 거예요. 알아서 요양원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러셨어야죠. 제가 알던 며느리가 맞나 싶어서 손발이 덜덜 떨렸어요. 절 이미 내칠 작정을 마친 얼굴이었죠. 그 모습 앞에서 제가 무슨 항변이고 설득을 하겠나 싶었습니다. 집도 잃었는데 이대로 쫓겨나면 끝이니까 전 우선 고민을 해보겠다는 대답을 내놨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코웃음을 치면서 되도록 빨리 정하라고 그러더군요. 그 차가운 모습 앞에서 제가 제대로 속아 넘어갔다는 걸 깨달았고요.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세찌여에 넘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벌써 요양원에 가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
아들에게 말을 해봤지만 아들은 그저 모르겠다는 말만 하면서 자리를 피할 뿐이었어요.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피눈물이 흘렀고 도움을 청할 곳을 찾다가 저도 모르게 이혼한 남편한테 연락을 하게 됐어요. 자식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나 봅니다. 뭐? 요양원에 들어가라 그랬다고? 당신은 그걸 듣고 앉아 있었던 거야? 남편이 기가 막혀 하더군요. 그 개차반 같은 목소리가 그땐 왜 그렇게 안심이 되든지. 전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들 며느리 내외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른다고 들었을 때부터 왠지 심상치 않았다고 했죠. 그러더니 이틀 뒤 놀랍게도 불쑥 찾아왔어요. 자기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를 향해 사태질을 하며 외쳤죠. 너 뭐하는 년이야? 그 맹렬한 기세에 며느리가 놀라 뒷걸음질을 치자 아들이 앞으로 나섰는데요. 남편은 아들의 뺨을 3개 내리쳤어요. 거실에 뺨을 때리는 매서운 소리만 연속으로 계속 울렸죠. 전 아들이 맞는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일부러 꿋꿋하게 버텼고요. 아들이 퉁퉁 부은 얼굴로 다리가 풀려 주저앉자 며느린 거의 비명을 지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도 아들도 전혀 남편하고는 왕래를 안 하고 지내니까 며느린 결혼식 때만 봤었던 남편을 다시 마주할 일은 없을 거라고 여기고 방심했던 거예요. 한결같이 쓸모없는 새끼. 기어이 있단 멍청한 짓을 저질러. 야 임마, 너 네 마누라가 너 해코지라도 하면 어쩔래. 그러면 넌 온 가족 온 재산 다 잃고 나가리 되는 거야. 피도 눈물도 없이 구는 무서운 사람을 뭘 믿고 따라. 너 등신이야? 천치야? 머저리야? 남편이 아들에게 고함을 쳤고 그러자 며느린 반박을 하려다가 딸꾹질이 나와서 당황한 모습을 했죠. 겁에 질려 딸꾹질이 나왔던 거예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하든가요? 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든가요? 아들은 자기 앞에 태산같이 자리한 남편을 올려다보고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더니 뭔가 정신을 차린 눈빛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장 재산 다 뱉어내라고 남편이 엄하게 꾸짖자 아들이 떨군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이럴 수는 없다면서 중얼거렸지만 차마 나설 용기가 안 나는지 그것뿐이었네요. 전 당장 그 집을 나왔고 재산도 싹 돌려받았어요. 한동안 친정 언니의 집에서 지내며 마음을 다스리고 진정을 했었고요. 고마워요. 당신 그 성질머리가 도움이 될 때도 있네요. 휘어잡을 건 휘어잡고 살아야지. 늘 생각했지만 당신은 너무 물러. 남편이 저에게 한 소리 했지만 그게 싫지는 않고 그 순간엔 웃음이 좀 더 나더군요. 그래도 부부로 살았다시고 자식 외의 일 앞에서 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는 게 좋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아들은 더 이상 며느리에게 끌려가지 않고 지냈는데요. 그러다가 둘이 이혼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 후로 아들은 꾸준히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냈고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 조용히 재혼을 했답니다. 전 이전보다 단단해진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 스스로 어깨에 전보다 힘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며 살아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전 이 유튜브의 구독 회원이자 애청자인 30대 여성이에요. 회사를 다니면서 유치원생 딸 하나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 바쁜 워킹맘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바쁘면서 어떻게 여기에 글을 띄우게 됐냐고요? 세상 널리 알리고 싶은 한 사람의 기막힌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보고 겪은 일이지만 요즘 특정인을 지칭하면 자칫 명예훼손을 당할 수 있다고 들어서 이 글에선 가명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전 부모님과 오빠 하나가 있는 가족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나마 공부 하나는 잘하는 축에 들어서 남들이 알만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늘구멍 같은 취업시장을 운 좋게 뚫고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를 했죠. 전 처진 눈에 순둥하게 생긴 얼굴을 가졌지만 보기와 다르게 강단이 있다는 소리 많이 듣는 편입니다. 맡은 일은 정확하고 확실히 처리하는 편이고요. 누군가 절 조금 막대하거나 함부로 여긴다 싶으면 바로 받아치며 억울한 일을 당하진 않고 살아왔어요. 대신 생활력과 책임감이 강하고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지켜주면 지켜줬지 남에게 패기치고 사는 일은 하지 않는 신조입니다.
그런 저에게 약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얼빠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빠라는 요즘 세대의 말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외모만 보고 무턱대고 좋아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만 보면 마음이 스르르 녹아서 마음이 약해지곤 하거든요. 그런 탓에 지금껏 만나왔던 남자친구들이 외모는 좋은데 성격은 별로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얼굴만 따지는 제 탓이죠, 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도 바로 제가 얼빠라서예요. 친구들과 잠실에 있는 놀이동산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제 앞에 서 있는 남자가 기가 막히게 잘생긴 거 있죠. 전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고 제가 앞에 남자에게 꽂힌 것을 눈치챈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제 친구가 덱한테 정말 뿅 간 것 같은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얼굴이 시뻘개지고 그 말을 들은 잘생긴 남자도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제 여자친구들과 그 남자의 친구들끼리 웃고 난리가 났어요. 친구들이 유쾌하고 외향적인 성격이 많아서 우리들은 놀이공원에서 모두 다 같이 놀면서 친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만들어준 기회로 전 그 잘생긴 남자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전 올해 30살 된 오진영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에요. 그쪽은요? 저 이혜리라고 해요. 28살이고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어요. 남잔 저보다 2살이 많고 회사와 대학교도 저보단 떨어졌지만 그런 조건이 저에겐 대수롭지 않았어요. 수줍음이 많고 점잖은 성격이지만 볼수록 잘생긴 얼굴에 그만 그 남자에게 더 빠져들고 말았죠. 적극적인 제가 그 남자를 리드하면서 놀이공원에서 헤어진 뒤로도 자주 만남을 가졌어요. 잘생긴 남자는 얼굴값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지난 연애사에서 그런 경우 당한 적 있었지만 이 남자는 좀 달랐거든요. 만나보니까 사람의 의외로 진국이라서 전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아 공을 들여가며 잘 해줬어요. 이 남자도 적극적이고 지적으로 보이는 제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연인 관계를 거쳐 결혼 얘기까지 나오는 사이가 됐죠. 남자친구의 조건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릴 때 사고로 일찍 여의고 남동생과 함께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왔대요. 지금도 받은 월급 중 일부는 혼자 계시는 어머님 생활비로 드리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그래야 할 거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자가집도 있고 연금도 다달이 충분히 나와서 자식들에게 의지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저도 대기업 다니면서 돈도 열심히 모아서 결혼 자금으로 1억까지 모았으니 조건은 제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어때요? 제가 이 남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싶은걸요. 친정 부모님과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면서 전 결혼을 강행했고 드디어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시모는 혼자의 몸으로 인천의 전셋집에서 오랫동안 사셨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시모는 60대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건강해 보이시고 외모도 젊어 보이셔서 혼자 계신 것이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성격이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시더군요. 결혼하자마자 저희를 시댁에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안에 네가 들어왔으니 맏며느리 역할을 잘해야 하는 거 알지? 나처럼 자식들을 의지 안 하고 혼자 사는 시모가 어디 흔하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내 생활비랑 품위 유지비 다 대줘야 된다. 네, 그럼 어머님이 원하시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데요? 아니, 구체적? 원래 진영이 혼자 살 때도 나한테 다달이 60만 원씩은 보냈는데 이제 며느리도 있고 또 넌 대기업도 다니고 하니까 세상에 저 깜짝 놀랐어요. 남편 월급이 2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4분의 1을 어머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이가 돈을 못 모았죠. 진영 씨가 모은 돈이 5천만 원 뿐이라고 제 돈 1억하고 친정에서 빌려주셔서 저희 신혼집 마련한 거잖아요. 시모는 제 말에 꽤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아니 얘 시어머니 말 끊지 말고 끝까지 좀 들을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에 받았던 돈 정도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자는 집을 해오고 여자는 혼수를 해와야 되는데 도리어 우린 그 반대가 돼버렸으니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저희가 열심히 아끼고 돈 모아서 꼭 집 살게요.
아무리 저희가 돈이 없어도 어머님 용돈으로 매달 60만 원씩은 그대로 꼭 드릴게요. 그 대신 그 외로 요구하시면 그건 정말 안 되십니다. 전 눈을 부릅뜨고 단호하게 말씀드렸고 시모는 저에게 혀를 내두르고 그래 그렇게 해라 하셨어요. 나중에 남편이 저에게 몰래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정말 잘했어. 원래는 엄마가 나한테 넌지시 결혼하고 나면 2배로 올려서 120만 원씩 보내라고 하셨는데 당신이 잘 막아낸 거야. 그 이후에도 시모가 김장하러 와라, 몸이 아프니까 마사지 보내달라, 명절이나 생신도 아닌데 시시콜콜 절 부르실 때마다 전 분명히 선을 딱 그었습니다. 좀 냉정해 보일진 모르겠지만 초반에 그러지 않으면 분명히 며느리인 절 부려먹고 돈을 달라고 매번 그러실 분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연말에 보너스가 두둑히 나오면 어머님께 100만 원을 드리거나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면서 달래드리니 또 절 미워하지 않고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아, 시댁에는 시모 말고 아직 결혼 안 한 시동생도 한 분 있는데요. 이 시동생도 시모 못지않게 가관입니다. 일단 우리 시동생도 참 잘생겼어요. 게다가 그의 직업은 방송인이에요. 어떤 방송국에 소속된 아나운서죠. 하지만 우리 남편과는 사뭇 다른 성격을 가졌어요. 일단 외향적이고 말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이었죠. 자긴 방송국 국장까지 오를 것이며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도 한 번 더 만나본다는 신조라네요. 형수인 제가 속속들인 모르겠지만 대충만 봐도 만나는 여자가 참 많았고 양다리 삼다리도 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서방님이 결혼을 안 할 줄 알았어요. 물론 직업 탄탄하겠다, 외모 좋고 여자들에게 인기는 많을지언정 저렇게 한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여자들을 탐닉하고 다니니 결혼이라는 굴레에 갇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서방님은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할 여자를 시댁 집에 데려왔다는 겁니다. 무척이나 궁금해진 전 서방님이 집에 결혼할 아가씨를 데려왔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시댁으로 왔어요. 여간해선 시모 때문에 시댁 방문을 잘 안 하지만 제 스스로 이렇게 온 적은 처음이었네요. 서방님 옆에 있는 아가씨는 순간 모델인 줄 착각했어요. 키가 크고 마른 몸을 한 자태가 여자들이 딱 부러워할 몸매에다가 얼굴도 예뻤거든요. 역시 서방님답게 외모를 보고 여자를 골랐구나 하고 생각했죠. 우리 애가 늦게 결혼할 줄 알았더니 덜컥 이렇게 장가가겠다며 갑자기 아가씨를 데려왔으니 내가 좀 놀래버렸네. 그럼 아가씨는 직업이 뭐유? 아, 네. 어머님 전 여대 앞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는 모델 지망생이었는데 마땅히 직업 없이 있으니까 걱정되신 친정아버지가 하나 차려주셨거든요. 아이고, 작은 카페? 그냥 카페 하는 자영업자구만. 내 아들이 방송국 아나운서인데 아가씨 직업이 아무래도. 그럼 친정에 재산은 좀 있으신가? 노골적인 시모 때문에 그 아가씨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질문을 바로 하시면 동생 여자친구가 당황하죠. 죄송해요. 저희 어머님이 동생에 대한 기대가 어릴 때부터 크셔서 자세히 물어보시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 물론이죠. 괜찮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성우 씨에 비해선 제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결혼하고 이 집 사람이 되면 제가 더 열심히 어머님께 잘할게요. 성우 씨나 시댁 가족들 모두에게도요. 제가 보기에 예비 동선 구김살 없고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방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그런지 자기 말 잘 듣는 좋은 사람으로 잘 골랐구나 하고 안심했죠. 하지만 신부감이 돌아가고 나서 서방님은 시모와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엄마, 미리 얘기 못해서 미안. 일이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어. 걔가 임신해버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 도리가 없지 뭐. 시모는 서방님의 등짝을 몇 대 치면서 분한 감정을 드러내버렸습니다. 어이구, 이놈아, 일을 그르쳐도 유분수지. 내가 너한테 뭐라고 주의를 줬니? 여자들하고 노는 건 좋은데 자식 새끼 생기는 건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어? 임신시킬 거면 친정에 돈 좀 있는 여자한테 했어야지. 별 볼 일 없는 저런 애하고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아이고.
제가 보기엔 어디 가도 예쁨 받을 외모와 성격을 가진 훌륭한 교수인 것 같은데 시모와 서방님은 자기들 성에 차지 않는 조건을 가진 동서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전 결혼할 때 남편보다 조건이 좋고 그랬음에도 저에게 잘해주긴커녕 사사건건 참견하고 돈을 요구하는 시모였습니다. 초반에 기싸움도 제가 졌더라면 아마 더하면 더했겠죠. 앞으로 동서의 시댁 생활이 괜찮을까 하고 염려가 되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서방님과 동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서 청첩장을 온 곳에 다 돌리고 있는데 동서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만 것이에요. 사실 제가 임신했다는 말씀은 거짓말이었어요. 너무 성호 씨와 결혼하고 싶어서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결국 전 성우 씨 아이를 임신해서 꼭 낳고 기를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선한 사람이 얼마나 서방님과 결혼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놀라운 한편 안쓰러웠어요. 그렇지만 시모의 반응은 대박이었죠. 이거 사기 결혼이다. 어쩐지 배도 별로 안 불러오더라니. 저런 것한테 속아버리고 말다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아이씨, 거짓 임신 때문에 너한테 발목 잡힌 거니까 앞으로 내가 결혼해서 내 멋대로 살아도 나한테 뭐라고 할 구실 없는 거다. 물론 임신으로 속이고 결혼한 건 분명 동서의 잘못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책 잡히고 나서 동서는 더욱 험난한 결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시모는 자신을 속인 대가로 동서 월급의 반을 내놓으라고 엄포를 놨어요. 또한 서방님은 어딘지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호해줘야 하는데 시모가 동서를 구박할 때 단 한 번도 감싸주거나 동서를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시모와 서방님 둘은 동서를 대놓고 무시하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고는 했어요. 시모의 생신날이 되면 시모의 갑질은 가관이 아닙니다. 생신은 5월 중순인데 그달 1일부터 아들 며느리에게 공식 선포를 하시곤 해요.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은 루비가 박힌 목걸이와 명품 지갑, 그리고 명품 구두다. 그리고 이번 생일은 강남에 새로 오픈한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보내고 싶구나. 인천에 사시는 분이 밥 한 끼 먹자고 강남까지 가자고 하시니 그 허영심이 참 대단하죠. 원하는 선물은 또 어떻고요. 시모는 평소에 주기적으로 나가시는 모임도 7개나 되고 특히 여기저기에서 남자친구를 만들어내는 통에 거의 매일 외출하고 다닙니다. 아무리 남자친구들에게 얻어먹는다고는 하지만 나가서 돈 쓰지 거기에 화장품과 옷, 구두 등 자기 패션에 들이는 돈이 많다 보니까 60대 어르신 혼자서 꽤 많은 생활비를 필요로 하세요. 전 결혼 초기에 시모와 단판을 짓고 나서 매달 60만 원 그 외엔 일절 요구하지 않기로 했지만 동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미 시집 오기 전부터 거짓 임신으로 책 잡힌 동선, 시모의 과한 요구를 거절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죠. 동선 카페를 운영하면서 버는 수익금의 절반은 시모에게 상납해야 했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모두 써야 했어요. 동선의 카페가 한동안 잘 돼서 잘은 몰라도 한 달에 250만 원 이상은 꼬박꼬박 시모에게 돌아갔다고 들었죠. 그 돈은 아르바이트도 잘 안 쓰고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동서가 수고한 대가인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놓고 그 돈을 혼자 꿀꺽하다니 정말 인색한 노인네죠. 그리고 하루라도 돈이 늦으면 가게 전화해야 되고 동서에게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카페를 하면서 건강이 날로 상해서 정말 이러다 과로로 죽겠다 싶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서방님과의 아이를 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게 일이 바빠서 임신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결국 동서는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 받고 카페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하고 싶은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고 했죠. 하지만 카페를 그만둔 지 석 달이 되어가자 시몬 매일같이 전화해서 괴롭혔답니다. 왜겠어요? 매달 연금처럼 동서의 돈을 받으시다가 떨어지고 나니까 동서 보고 빨리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오라는 거죠. 우리 남편 같으면 시모를 말리거나 그도 안 되면 남편 월급에서 일정 용돈을 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 서방님은 정말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리어 서방님도 시모와 한패였어요.
너 언제 가게 다시 할 거야? 계속 그렇게 집에서 놀고 먹고 있을 거냐고. 여보, 내가 전부터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제 천천히 준비할게요. 그게 뭔데? 제가 예전에 인터넷 쇼핑몰 모델 일 했었잖아요. 그때 아는 언니가 쇼핑몰 운영하는 거 어깨 너머로 보니까 재미있어 보이던데요. 나도 언젠가 그거 하고 싶었으니까. 뭐? 아니, 네 몸매로 무슨 인터넷 쇼핑몰 모델이야. 예전이라면 몰라도 지금 드럼통같이 뚱뚱해졌는데 진심이야? 어느 누가 네가 입는 옷을 이쁘다고 사주겠냐. 어이가 없네. 동선 결혼 이후 과로한 상태로 임신 준비와 유산을 겪으면서 건강이 상하고 체중도 많이 불어났거든요. 그때 마른 몸매는 사라지고 지금은 88 사이즈가 됐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주변에 달라진 시선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그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푸니까 악순환으로 몸매와 건강이 점점 더 상하는 거죠. 서방님은 그런 동서에게 매일 뚱뚱하다고 여자로서 매력 빵점이라면서 더 구박을 했고요. 심지어 시모는 같은 여자면서도 대놓고 비아냥거렸어요. 쟤 그나마 볼게 날씬한 몸매 하나였는데 그마저 없으니 불쌍한 우리 아들은 저런 마누라랑 어떻게 평생을 살겠니? 나 봐라.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예쁘고 날씬하잖니? 여자가 자기 관리도 안 하고 퍼져 있으면 그날로 여자 생명 끝이라고 봐야 돼. 사실 시모는 미인인 편이에요. 그래서 시모의 유전으로 남편이나 서방님 모두 외모가 출중한 것 같아요. 시모는 일찌감치 생활비를 벌어온다거나 집안일도 안 하고 매일 자기 얼굴에 팩하고 운동하면서 자기 몸만 챙기고 사니 또래 어르신보다야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팔자 좋게 관리한다고 해서 뚱뚱한 사람을 비난할 권리는 없잖아요. 동서가 참 불쌍했어요. 어디 하나 기댈 언덕 없이 남편이나 시모나 다 자기에게서 돈을 뺏고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라도 동서에게 친한 언니처럼 잘해주고 또 위해주고 싶었습니다. 동서가 체중이 불어도 원래 미인이라 난 괜찮아 보이던데? 동서, 내 생각엔 세상 사람 대부분은 동서 지금의 몸매를 가진 경우가 훨씬 많지 않을까? 왜 모델이 빼빼 마르기만 해야 돼? 평범하거나 체중이 좀 나가는 사람들도 옷은 꼭 필요하고 그들도 패션에 관심 많을 텐데 아예 그런 사람을 겨냥한 옷 팔아봐. 동서는 저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했고 정말로 빅사이즈 전문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어요. 초기 사업 자금이 부족하기도 할 것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동서를 응원하고 싶어서 동서의 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해 줬습니다. 형님이 주신 아이디어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1,000만 원까지 주셨어요. 저 이 돈 못 받아요. 나 그 돈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동서 사업이 잘 되면 이자 붙여서 갚아. 내가 따로 모은 쌈짓돈이라서 우리 남편도 아무도 모르니까 비밀로 하고. 알겠지? 동선 연신 고맙다고 하면서 감동했죠. 동서의 옷 쇼핑몰은 점차 방문자 수와 주문 수가 늘어나더니 반년이 지나자 매출이 많이 늘어서 꽤 장사가 잘 되는 것이었어요. 동서가 옷 모델로 사진을 찍어 올려놓는데 얼굴이 예쁘고 다리도 긴 게 확실히 옷태가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봐도 옷을 사고 싶어지는 그런 쇼핑몰이었어요. 동서는 어느 주말에 절 따로 만나자면서 자기 회사 근처 호텔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최고급 디너 식사에 비싼 샴페인까지 준비해놓고 동선 절 기다리고 있었죠. 나한테 이게 무슨 호사야? 동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니? 혹시 임신? 임신이면 좋겠지만 형님 저 그이랑 잠자리 가진 지 2달도 넘었는걸요. 뚱뚱하다고 곁에도 못 오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 회사가 한 달 매출 1억 찍었답니다. 동선 쇼핑몰이 잘 되자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건 모두 제 덕분이라면서 축하 파티를 함께 하고 싶었다네요. 전 동서를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우린 고급 요리를 먹고 샴페인까지 마시면서 파티를 즐겼습니다. 제 친동생이 좋은 대학에 합격한 것만큼이나 동서의 사업 성공에 저도 너무 기뻤죠. 그렇지만 동서가 한숨을 쉬면서 시모에게 수입의 반이나 드릴 것이 좀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동서, 사업이 좋은 게 뭐야? 모든 소득을 꼭 시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 없지.
어차피 사업해서 얻은 소득이 다 동서 건 아닐 거 아니야. 맞아요. 아직은 쇼핑몰에 투자할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전 월급 사장처럼 당분간 수익의 대부분을 사업에 투자하려고요. 그럼 동서의 월급을 얼마로 딱 정해놓고 그거 반만 드린다고 해. 동선 좋은 생각이라면서 월급 400만 원 중 200만 원만 시모에게 보내드려도 된다면서 좋아했어요. 저 같으면 시모에게 계속 수입의 반을 주는 일을 진작 그만뒀을 텐데 저것만으로도 만족하는 해맑은 동서였습니다. 또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선 저에게 명품 가방 선물을 주었어요. 물론 가방 안은 제가 빌려주었던 1,000만 원이 봉투에 담겨 있었고요. 전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했지만 결국 동서의 성의를 무시하지 못하고 받고 돌아왔습니다. 동서는 아이를 갖지 못한 슬픔을 사업 성공으로 잊으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동서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동서가 어렸을 때 친정 엄마가 떠나신 뒤로 쭉 친정 아버지가 키워주시고 함께 사는 유일한 가족이었대요. 그런데 친정 아버지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마신 겁니다. 당연히 하나뿐인 자식으로서 동서가 아버지의 병간호를 해야 했죠. 그렇지만 이런 가슴 아픈 일을 당한 동서에게조차 시모는 막말을 했습니다. 원래 살면서 고생하고 복 없는 사람들이 암으로 고생하다가 죽는 거라더라. 너도 괜히 곧 돌아가실 아버지 어떻게 해보겠다고 힘쓰지 말고 어서 쇼핑몰 사업에 복귀나 해. 부모가 말기 암인데 어떻게 자신도 같은 부모면서 저런 막말을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었죠. 게다가 서방님은 장인어른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딱 2번만 병문안을 다녀왔다고 해요. 그것도 한 번은 장인어른이 진짜 심각한 상태인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러 가기 위함이었고, 2번째는 장인어른이 위기가 찾아와서 유언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동서지간인 저도 여러 차례 병문안을 했는데 말이죠. 또한 시몬 동서가 물려받을 유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라며 서방님에게 당부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세요. 지금 돌아가실 분 두고 유산이나 알아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동서 친정 아버지가 저 위층에 계세요. 혹시라도 동서나 아버님이 들으시면 어쩌려고요? 네가 뭐라도 된다고 참견질이야. 너 신경 쓸 거 없다. 형님, 우리 남편은요. 결혼해서 거의 내내 자기 잘생긴 얼굴 믿고 바람이나 피고 다녔답니다. 심지어 어떤 땐 방을 따로 얻어서 대학생 여자친구와 동거하면서 2집 살림까지 차렸더라고요. 제가 그 여자애 떼내려고 원룸에 찾아가서 그 어린 것과 싸우고 집을 난장판 만들고 돌아오면서 제 신세가 진짜 철형 맞더라고요. 그런데도 집에 와서 남편에게 제대로 화 한 번 마음껏 내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그 남잔 당연하다네요. 애초에 거짓 임신으로 한 결혼인데 저보고 아내 행세할 권리 없다고요. 그리고 뚱뚱해진 제가 꼴도 보기 싫어서 밖에 나가서 욕구 푸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오히려 저에게 묻더라고요. 저는 할 말 잃고 그 사람이 바람 피고 다니는 거 알면서도 아내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저 정말 등신 같죠? 아니야, 동서가 너무 물렁하게 구니까 그걸 알고 이용해 먹는 거야, 그놈. 동서가 세계 나가야 돼.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날 동선 저에게 찾아왔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잔뜩 부은 눈과 상해버린 얼굴을 하고선 말이죠. 제가 어제 남편에게 만나던 여자들 정리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저도 법으로든 무엇으로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깔끔히 이혼하자고 해요. 전 평생토록 난 당신 아내로 남을 거라고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텼죠. 그랬더니 남편이 제 뺨까지. 남편이 바람피고 도리어 이혼까지 하는데 아내로서 이렇게 당하기만 하면서 사는 동서가 가련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자신의 기구한 삶을 감내하고 참으면서 살았죠. 그렇지만 전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충격으로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동서가 회사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전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죠. 동서가 활짝 웃고 있는 영정사진 앞에서
얼마 동안 목 놓아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시모에게 괴롭힘만 받다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제 손으로 하도 울어서 황망한 마음으로 동서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기대어 있었죠. 하지만 저보다 훨씬 늦게서야 서방님이 시모와 함께 장례식장에 나타난 겁니다. 아니, 남편이라는 작자가 지금에서야 자기 아내 장례식장에 와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동서가 지금 누구 때문에 그렇게 독한 맘 먹고 세상 뜬 건데요. 야, 형수님이 뭐라고 우리한테 그 사람 친언이라도 돼요? 쟤 쓸데없는데 오지랖은 알아줘야 돼. 예, 손님들 계신데 조용히 해. 마치 우리 때문에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됐다고, 누가 들으면 오해할라. 찾아온 손님들 앞에선 슬픈 척 천연덕스럽게 연기하면서 뒤론 희죽대고 웃는 서방님과 시모를 봤어요. 그 순간 사람이 너무 믿고 싫으면 죽이고 싶을 수도 있다는 걸 처음 느끼게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동서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저뿐인 것만 같았죠. 게다가 서방님은 이틀째 날은 방송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장례식장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 장례식 중에 내연녀와 노느라 장례식장을 비웠다는 것을요. 이 파렴치하니 전화 통화하는 걸 제 귀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기요, 나 급한 일 생겨서 오늘 못 간다고 했잖아. 내 아내가 죽어버려서 3일 동안은 꼼짝 말고 여기 지키고 있어야 할걸. 아, 그래? 내가 꼭 있지 않아도 장례식은 돌아갈 거라고? 알았어. 30분만 기다려. 사랑하는 이 오빠가 이쁜일 때 달려간다. 시모도 하루 잠깐 장례식장에 들렸을 뿐 발인 때까지 다시 발걸음도 하지 않았죠. 살아서는 그렇게 빚쟁이처럼 동서의 돈만 뜯어내려고 혈안된 양반이 장례식조차 나 몰라라 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전 시모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나라도 동서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남편과 함께 장례식장의 일을 도왔어요. 3일장을 무사히 치르고 동서의 유해는 화장을 해서 유골함에 곱게 담아 추모공원에 안치했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동서의 죽음이 믿기지 않아서 멍한 채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삶을 마감해도 되는 건지 그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끼며 지내야 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어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처음 듣는 여자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선영의 친구 서민영이라고 해요. 얼마 전 장례식장에서 뵈었었죠. 제 친구가 죽기 전에 형님에 대한 얘기를 자주 했었고 진심으로 자기 편이고 친언니처럼 잘 대해준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의 말을 들으며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동서의 장례식장에서 동서의 친구라며 혼자 찾아온 여자가 있었죠. 이틀 동안이나 장례식장에 와서 육개장 한 그릇과 소주 반 병을 비우고 가만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모습만 봐도 전 알 수 있었죠. 진심으로 슬퍼하고 울어준 동서의 진짜 친구라는 것을요. 바로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고 긴히 할 말이 있다면서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곧바로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전화드린 서민영이라고 합니다. 제 친구 선영이의 억울함을 이해하고 그 아이를 그렇게 죽게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우린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자기 명함을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글쎄 그녀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어요. 언니라고 부를게요. 괜찮으시죠? 선영이의 죽음 앞에서 언닌 이대로 가만 있을 수 있으신가요? 전 못 참겠어요. 그리고 불안한 선영이를 몇 번이나 말려봤지만 제가 역부족이라 막을 수가 없었네요. 너무 미안해요. 제 친구에게.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사실 나도 동서가 왜 그렇게 됐는지 대략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나쁜 사람들은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착한 동서만 왜 죽어야 했는지 생각할수록 억울해서 화병이 날 지경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동서 대신 제가 복수해주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 복수 우리가 해주기로 해요. 전 이전부터 선영이의 법률 자문인이기도 해서 그 아이가 형님께 남긴 유언장을 보여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도모할 일들을 상의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연락드린 겁니다.
전 친구분이 건넨 동서의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전 언니가 없었지만 형님이 언니처럼 제게 잘해주셔서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내가 의지할 곳도 있다는 좋은 마음 하나 안고 떠납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의지와 희망을 잃고서 사실 자살 시도 전에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땐 친구 민영이의 도움으로 살아나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 세상에 살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결국 이렇게 한심한 짓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자살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남편 때문에 결국은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 남자는 아내인 절 두고도 대놓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정신적으로 절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도장을 이용해서 몰래 사망보험을 들어놓고 절 죽일 계획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최근 들어 제 몸이 안 좋아지면서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자 시모와 남편은 제가 이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시모는 제게 문자나 전화로 자식도 못 낳는 네가 돈도 안 벌면 뭐하러 내 아들 옆에 살아있냐. 그냥 죽어라 죽어라고 심한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피로가 극심해서 일을 쉬고 집에서 시체처럼 퍼져 있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상처도 잘 낫지 않는 등 제 건강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죠. 검사 결과 제가 비소 중독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차를 마시는 내 습관을 알고서 남편이 거기에 비소독을 조금씩 탔던 모양이에요. 저와 사랑했던 사이였고 결혼까지 했던 남자가 이젠 제가 필요 없다고 천천히 독살하려고 했다는 속셈을 알고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전부터 새 여자친구와 결혼하는데 제가 걸리적거린다는 말을 해왔는데 그것이 진심이었을 걸 깨닫고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집에서 나왔어요. 갈 곳 없던 전 그동안 문 닫은 회사에서 사발면만 먹고 자고 지냈습니다. 정신의학과 치료도 받아보고 했지만 저의 머릿속에선 시모와 남편이 외쳤던 말이 울려 퍼지고만 있었어요. 죽어라 죽어. 난 살 가치도 없다. 결국 못난 선택을 하고야만 절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회사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서울에 있는 건물 하나를 샀습니다. 그 건물 월세를 받으면서 남편이랑 시모 모시고 형님께도 나눠드리면서 오순도순 살고 싶었지만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제가 세상에서 믿을 분은 형님뿐이니까 그 건물은 형님께서 맡아주세요. 그리고 한마는 제 인생을 위해 유용하게 써주시리라 믿어요. 이만 안녕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을지 동서의 절절한 사정을 알고 나니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동서의 친구인 변호사와 전 합심해서 동서의 복수를 해주기로 결심했어요. 전 시댁에 서방님이 방문한 날 쳐들어갔습니다. 우리 동서를 죽인 주인공 둘이 또 무슨 작당 모의 중인지 모르겠네요. 서방님은 아내 상중에도 너무 희희낙낙하시네요. 어차피 돈도 못 벌고 우울증이나 앓다가 냈다. 그렇게 의지가 없어서야. 차라리 잘 됐지 뭐니. 우리 아들 젊을 때 스스로 사라져 줬으니. 우리 동선 쇼핑몰 대박 사업가고 큰돈 벌어서 서울에 100억 넘는 건물도 가진 부자였는데요. 동서가 나한테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뭐? 쇼핑몰 인수금액이 그렇게나 컸다니 서울에 있는 100억대 건물?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자 쇼핑몰에서 집에 가져오는 돈이 300만 원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형수님, 지금 나 열받으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궁금하면 건물 등기부 보여줄 테니까 조사해 보든가. 아내 귀한 줄 모르고 구박하고 업신여기더니 꼴 좋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네 손으로 쫓아낸 격이야. 어떻게 그런 짓까지 했어? 동설 독살까지 하려고 했다면서? 그깟 생명보험금 5억 때문에? 우리 동선 100억이 넘는 가치의 여자였다고. 그 앙큼한 년, 콩 같은 줄 알았더니 상여우였네. 지 회사가 그렇게 잘 나가면서 시부모, 지 남편, 자기 식구부터 챙겨줬어야지. 생판 남인 큰며느리한테 그걸 다. 아이고 아까워라. 아유 그 돈, 그 건물.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동서의 재산만 노리고 있는 서방님과 시모를 보고 나니 말로 훈계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에게 제대로 죗값 치르도록 해주겠다고요. 내가 아내를 죽이려고 했다고? 형수가 어쩔 건데 내가 아내 독살했단 증거라도 있어? 이미 걔 죽어서 몸뚱아리 화장까지 했는데 무슨 수로 증거를 찾겠어? 그래, 물론 법적으로는 지금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지. 그렇지만 난 널 파멸시킬 수 있다고. 전 동서가 비소 중독에 걸렸던 병원 검사 결과를 사진 찍어 함께 올린 장문의 글을 인터넷에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L 방송사 모 아나운서의 천인공노할 짓 고백합니다 라고요. 실명을 밝히게 된다면 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짐승 같은 짓을 하고 겉으로는 지적인 척 행세하고 다니는 모 아나운서에 대해 그 잘못을 알리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알립니다. 전 피해자의 가족이며 그 피해자는 바로 모 아나운서의 전 부인입니다. 그 아나운서는 허구한 날 바람을 피고 다녔어요. 특히 공인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고 예쁜 연예인, 아나운서 지망생을 건드렸으니 더 악하지요. 그들에게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취한 뒤 버려버리는 수법으로 자주 여자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 말입니다. 그 아내는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 나쁜 놈은 아내에게도 뻔뻔하게 자신이 바람을 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도리어 아내에게 인신공격을 해댔었으니까요. 임신 시도와 유산으로 몸이 망가져서 급격히 살이 찐 아내에게 돼지년이라고 욕하고 그런 아내 때문에 자신의 바람을 정당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나운서와 그의 모친은 사업을 하는 아내에게 과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여자친구와 재혼하겠다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그 욕을 들어주지 않자 손찌검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 아나운서의 악행은 이뿐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저도 이렇게 공론화까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리고 싶은 것은 그는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아무 처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 이름으로 사망보험을 몰래 들어놓고 독극물 살인 미수를 저질렀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이를 알아채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그녀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기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과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그녀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결국 자살이라는 끔찍한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나운서는 그 여자의 부검도 할 수 없는데 자기 죄에 대한 증거가 없지 않냐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텔레비전에 대중 앞에 나와서 방송을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제 악마와 같은 그 아나운서의 이중적인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을 합쳐서 이 사람에게 벌을 내려줍시다. 제 글은 일파만파 퍼졌고 글을 본 많은 사람들은 제가 실명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금세 서방님이 저 글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소식을 접한 서방님 방송사에선 곧바로 정직 처분을 내리더니 이후 긴급회의를 거쳐서 불명예스럽게 퇴사 요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방송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방님에게 걸었어요. 서방님은 퇴사하고 나오는 길에 큰 모욕을 받아야 했습니다. 함께 웃고 지내던 동료들은 싸늘한 시선으로 거들떠도 안 보고 심지어 서방님 자리에 쓰레기를 던졌어요. 사실 전 그놈의 불명예스러운 말로를 직접 목격하고 싶어서 그 방송사 로비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기 짐을 챙겨 나오는 서방님에게 전 비웃음을 날려줬죠. 꼴 좋다. 뭐? 네가 한 짓들을 증명할 수 없을 거라고? 이제 네 짓거린 하늘이 알고 세상이 다 알게 됐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너 인터넷에 글 쓴 게 너지?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아내 생명보험 타게 죽이라고 독살 방법 알려준 것도 우리 엄마야. 사업하는 아내한테 돈 타내라고 옆에서 부추긴 것도 다 우리 엄마가 한 건데 왜 나한테 다들 이러냐고. 그래서 미치겠네. 정말 놀랄 얘기였어요. 지금까지 모두 서방님이 한 짓인 줄 알았는데 그 배후엔 심호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서방님은 잡아 죽일 듯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썩을년, 넌 무사할 줄 아냐? 그때였어요. 어떻게 안 건지 방송사 앞에 찾아온 광분한 시민들이 서방님을 보고는 달걀을 투척하고 욕을 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사람도 아니야. 앞으로 평생 욕먹고 고통당해야 돼. 착한 조강지철 그렇게 죽게 만들어? 우리가 앞으로도 널 지켜볼 거야. 너 사회생활도 결혼도 못하게 만들어줄 테다. 성난 시민들에게 수모를 당한 서방님은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 급히 자기 차를 타고 도망갔어요. 아, 시모가 그런 짓을 했다니 시모를 더욱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동서의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시모에게 경악할 복수를 시작했죠. 시모는 젊었을 때부터 남자친구가 늘 있었다고 대놓고 말해왔어요. 남편을 일찍 상처해서 혼자 된 몸으로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무슨 흠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남자 저 남자 다 흘리고 다닌 통에 환양여다,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과부다 해가며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시모는 물론이고 남편과 서방님까지도 그런 여자의 자식이라면서 물건을 안 판다고 거부하는 동네 상인 여사장들도 있었다네요. 그래서 남편은 그런 엄마가 어릴 때부터 무척 부끄러웠고 여자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다고 저에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시모는 이 동네에서 남자 문제로 분란이 생기면 바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는 등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주 이사를 다녔다고 하네요. 이렇듯 시모의 심한 남성 편력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모임이 등산 모임부터 해서 7개나 된다고 왕성한 활동을 자랑하곤 하지만 실은 모두 그런 모임에서 어떤 남자 하나 물어볼까 하는 의도가 다분하죠. 예전에도 한번 유부남을 꼬시고 놀다가 부인에게 간통죄 고소를 당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지금 60대의 지긋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전 이 점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변호사 친구는 시모가 만나고 다니는 남자들을 조사했고 그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했어요. 50대 일용직 근무자부터 70대 후반에 은퇴한 공무원까지 혼자인 분도 있었지만 유부남도 있었고 참 다양한 남자들을 시모는 한꺼번에 만나고 있더라고요. 우린 그 사람들의 자식과 아내에게 시모가 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 증거 사진과 시모의 연락처 등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전 시댁에서 좋은 구경을 할 수가 있었죠. 자신의 남편, 아버지의 불륜녀인 시모를 응징하기 위해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너 2년인 멀쩡히 아내가 살아있는 유부남을 꼬셔냈다지? 오늘 내 손에 명줄 잡혀봐라 어디. 우리 아버지가 결혼하고 싶다고 한 여자가 당신이에요? 아니 곱게 늙어야지. 그 나이에 꽃뱀도 아니고 왜 당신이 우리 아버지 연금이랑 우리 집에 왈가왈부하는 거야? 우리 자식들은 절대로 당신같이 천박한 늙은 여우가 우리 아버지 꼬드기는 거 못 참으니까 또 한 번만 만나봐요. 화가 난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시몬, 자기가 저지르고 다닌 짓이 있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몬은 사죄는커녕 그들에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뻔뻔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어따 대고 내 이 예쁜 얼굴에 손을 대려고 해? 흠집만 내봐 아주. 그리고 내가 꼬시긴 뭘 꼬셔. 워낙 이쁘고 젊어 보이니까 할배들이 알아서 달라붙은 거지. 남편 간수, 아버지 간수 잘했으면 그 남자들이 그랬겠냐고. 아,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그러니 그들이 시모를 가만두겠습니까? 머리 쥐어뜯고 시모 얼굴에 손대고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시모는 이러다 죽겠다 싶었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저 멀리 보이는 저를 발견하고는 예, 큰며느리야. 아유, 이러다 나 죽겠다. 경찰 좀 데리고 와. 이 사람들 좀 말려봐. 하지만 전 시모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죠. 빙그레 웃으면서 잠자코 보고만 있었어요. 시모는 톡톡히 죗값을 치러야 하니까요.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으셔야죠. 죄 없는 우리 동선 당신 새치 혀 때문에 하늘나라로 갔는걸요. 그리고 전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지금까지 제가 보고 들은 얘기를 모두 털어놨어요. 자기 엄마와 동생이 그 정도로 파렴치한 짓을 벌였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던 남편은 적잖이 충격을 받고 말았죠. 당신이 선택해. 난 앞으로도 당신 엄마와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볼 생각이 추워도 없으니까 말이야. 당신이 피부치 선택하겠다면 깔끔히 나랑 이혼하면 돼. 혼란스러워하던 남편은 잠시 생각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내 가족이라지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짓을 벌여왔잖아.
그런 일 당하다가 세상 뜬 재수 씨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하니? 난 당신과 뜻을 같이 하겠어. 우리 가족들과 인연 끊고 살 거야. 결국 남편도 자신의 엄마와 동생을 버리기로 마음 먹었어요. 직업을 잃고 전전하던 시동생과 남자친구들의 가족들로부터 수모를 당한 심은 얼마 뒤 저와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생활비가 없으니 돈 1,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뻔뻔스러운 요구였죠. 하지만 전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고 차단해버렸어요. 물론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후에 들어보니까 서방님은 재직 중이던 방송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그리고 시모는 상간자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소송까지 당해서 위자료 등을 물어줘야 한다니 진짜 패가망신이 아닐 수 없었어요. 시모와 서방님은 그래도 숨쉬고 이 땅 위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지만 동서은 자기 잘못도 없이 이제 세상에 없으니 그들에게 이 정도 고난은 넘치지 않다고 전 생각해요. 함께 얘기를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할 수만 있다면 더한 벌을 내리고 싶지만 제가 동서를 위해 해준 복수는 이쯤으로 끝마쳐야 했습니다. 아, 동서가 물려준 건물은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건물 관리를 하면서 매달 거액의 월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 3분의 1은 우리 딸의 유학자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3분의 2는 동서의 이름으로 기부단체에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나이가 들어 처분해야 할 때가 오면 제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기부단체에 기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돈 앞에 눈이 돌아가서 제가 동서의 뜻에 반해서 시모와 서방님 같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이 일들을 겪은 지 2년이 됐지만 아직도 한 번씩 시모와 서방님은 저에게 협박을 해오고 있어요. 서방님은 네가 내 아내 재산 다 가로챘으니 돌려달라면서 말입니다. 시모 역시 제가 서방님과 시모에게 벌인 짓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간 복수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요. 그런 연락을 받으면 당장은 저도 무섭고 두렵지만 나쁜 놈들이 하는 말 따위엔 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얘기 쓰면서 불쌍한 우리 동서의 사연, 시모와 서방님처럼 나쁜 사람들의 악행을 널리 알리고 싶었어요. 여러분께 재미도 있고 교훈도 있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을 들여 쓴 보람이 느껴질 것 같아요. 전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며 마무리해 볼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